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그동안 15 소장내 세균 과정 측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드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제가 올려놓은 15 영상들만으로는 커버되지 않는 심층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15는 빙산의 일각이고 빙산 아래에 다양한 문제점과 각종 질환들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15 같은 난치성 질환이나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건강 문제에 대한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겪고 있는 모든 증상을 살펴보고 그런 증상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이 질환을 치료하니 저쪽 질환이 악화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에 대한 기본적인 영상을 찍어 놓고서 15와 동반해서 나타나며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15의 시포, 세균 감염에 진균 감염, 칸디다증이 겹치는 경우였고요. 두 번째로 호르몬 불균형, 특별히 에스트로겐 도미넌스 상황에서 15가 간 기능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체크할 것은 15와 갑상선 기능입니다. 사실은 지난 영상에서 갑상선 기능의 장 건강이 중요한 줄은 알았지만 15의 에스트로겐과 간 기능까지 연결되어 있는 줄은 몰랐다고 한 명쾌한 패밀리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장과 갑상선 이야기를 딱 꼬집어서 이야기한 적은 없었잖아요. 제가 댓글보다 한 발 늦었지만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댓글로 짚어주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장이 건강해서 15를 예방할 수 있으려면 갑상선 기능이 좋아야 하고 갑상선 기능이 좋으려면 역시 장 건강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15 확진을 받으셨다면 15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갑상선을 신경 써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꾸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다면 15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소화기 쪽으로도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열과 에너지를 생산하며 우리 몸의 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에너지를 빨리 많이 소모합니다. 음식을 빨리 데워서 에너지를 빨리 만들고 열이 나고 땀이 많이 나고 체중이 감소합니다. 자율신경이 흥분해서 심박수와 심박출량이 증가하고 위장의 운동 속도가 빨라져서 대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작게 분비되면 에너지를 아끼게 되니 몸의 대사 기능이 다 저하됩니다. 맥박이 느려지고 신체 대사가 느려지며 열이 발생하지 않아 추위를 타고 체중이 증가합니다. 자율신경이 둔해져서 위장 운동도 느려지는데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장의 운동성이 저하되는 것은 15를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위험 요인이 되거든요. 장의 운동성이 약해지면 소장에서 음식들이 오래 머무르게 되고 세균에 의해 부패돼서 가스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장의 움직임이 약해지면 대장 방향으로 세균을 강하게 밀어내지 못해서 소장의 세균이 장기간 머무르게 되니 15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은 변비가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변비가 있고 음식이 장에 남아있다면 세균이 증식하기에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되겠죠. 그 중에 병원성 질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가 증식하기 쉬워서 15를 비롯한 여러 위장관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는 염산, HCL의 수치도 낮습니다. 염산은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고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위산의 주요 성분인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다면 위의 운동이 감소되고 위산을 분비하는 세포 기능도 저하돼서 위산이 잘 분비되지 않게 됩니다. 때로는 항생제, 양성자 펌프 억제제 또는 피임약과 같은 약물 복용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갑상선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트림, 복부 팽창, 가스, 변비, 설사, 심지어는 위산 역류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시고는 하세요. 그런데 위산 분비 부족은 15 발병의 아주 큰 원인 중 하나였죠. HCL이 부족하면 소화가 잘 안 되니 영양소 흡수도 잘 안 됩니다. 소화가 되다만 흡수가 잘 안 되는 음식 찌꺼기는 세균의 먹이가 되어버립니다. 또 위산은 강산성이라 음식과 함께 입으로 들어온 세균을 죽이는 천연살균제 역할을 하는데요. 위산 분비가 부족하면 세균이 위산에 죽지 않고 살아남아 소장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소장에 사는 세균의 수가 증가하니 15의 위험이 또 높아지는 거죠. 위산 분비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자체로도 영양소 흡수가 잘 안 되고 면역 기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탄수화물의 흡수 장애는 장내 세균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데 유해한 세균을 방어하고 증식을 억제하는 신체 기능도 다 저하된다고 하면 이것은 장내 세균의 균형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15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다면 여러 방면으로 15가 악화될 가능성이 다분한데요. 반대로 15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에는 요오드 4개를 가진 사이록신, T4와 요오드 3개를 가진 트리요오드 사이루닌, T3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T4는 갑상선 호르몬의 저장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작용하는 활성형 상태는 T3입니다. 그래서 갑상선에서 주로 분비되는 T4는
말초 조직에서 T3로 전환이 되면서 갑상선 호르몬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은 분들을 보면 갑상선이 T4를 생산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T4의 분비가 적어서 문제가 아니라 T4가 T3로 전환이 잘 되지 않아서 T3 수치가 낮은 것이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T4의 20%는 장에서 T3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시보가 있다거나 장내 세균총이 불균형해진 상황에서는 장에서 일어나야 하는 T3의 전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T3 혹은 프리 T3 수치가 떨어지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시보가 심해지고 장내 세균 불균형이 유발이 되면 장의 점막이 망가져서 장누수 증후군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누수라는 건 물이 샌다는 뜻이죠. 장의 상피세포에 밀착 접합이 망가져서 느슨하게 열리면서 여러가지 독소나 화학물질, 약물, 호르몬, 세균 등의 미생물, 부분적으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 입자들이 몸 안으로 새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입자는 면역체계에 의해 이물질, 침입자로 분류되고 면역 시스템은 이것들을 물리치기 위해 염증을 발생시키죠. 장의 투과성이 증가되는 장누수 현상은 면역계를 자극하여 자가 면역의 첫 단계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갑상선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자가 면역 질환인 하시모토 갑상선염과 연계될 수 있게 됩니다. 또 시보가 있으면 장내 환경이 악화되어 영양소 흡수를 잘 못합니다. 이것이 오래 지속될수록 영양소가 더 부족해지고 더 아프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보는 셀레늄, 아연, 철 등의 갑상선 기능의 중요한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양소가 부족하면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과 기능이 저하되고 기력이 저하되는 거죠. 또 시보가 장 뇌축에 영향을 미쳐 신경계와 내분비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코티솔 등 스트레스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은 갑상선 기능을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유발되면 갑상선 호르몬 약물을 복용하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런데 시보가 있으면 약을 써도 그 효과가 많이 반감됩니다. 예를 들어 시보는 레보티록신 등 갑상선 호르몬 약물의 흡수를 저하시킬 수 있어 필요한 만큼의 약물 효과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보가 먼저 생긴 것인가 아니면 갑상선 문제가 먼저 생긴 것인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갑상선 기능과 장내세균총의 작용은 서로 연결된 생태계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였을까 생각해보는 것은 참 좋은 질문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세균 과다 증식에 기여하고 세균 과다 증식은 갑상선 기능 장애를 악화시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논쟁하는 느낌이라 선후 관계라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사람마다 어떤 경우에는 시보가 먼저, 다른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장애가 먼저 생길 수 있지만 시보와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 두 가지 질환이 겹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있는 환자에게서 시보가 발생하거나 기존의 시보 증상이 악화될 위험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보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도 보았고요. 따라서 갑상선 기능을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시보 치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 두 질환을 함께 관리하면서 치료 전략을 신중하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위에 말씀드렸듯이 약물로 이 두 가지 질환을 제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시보를 치료한다면서 갑상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거나 갑상선을 치료하는 의료인이 시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면 약물로 질환을 치료하겠다는 그런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많은 의구심이 들고는 합니다. 약물 치료로 접근하는 경우 시보의 재발률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시보에 노르믹스를 처방했을 때 6개월 내지 9개월 추적조사에서 실패율이 약 60%가량 됩니다. 12개월에서 16개월의 추적조사를 해보면 실패율이 약 90% 이상이 될 것인데요. 이것은 미국의 자료입니다. 국내에서는 어떤 결과를 보일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시보 하나에 대한 데이터가 이 정도인데 이것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한몫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보의 갑상선 등의 질환이 복합된 케이스에는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린 시보 셀프 치료법을 적용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질환을 관리하기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찬 최원장이 시보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는 이미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으니 기존 영상을 확인하시고요. 저는 약이라는 외부의 도움으로 증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질병을 제어할 수 있도록 힘을 찾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치료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영양소와 먹는 음식이 몸의 기에너지와 충돌하지 않게 하고 자기 장기와 조직에 대한 불쾌한 과민 반응을 줄여서 각각의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명쾌한 알러지 치료라고 부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저 노르믹스나 베르베린을 복용하거나 TSH와 T4 수치를 맞추거나 올바른 약물 칵테일 처방을 받으면 건강히 씻은 듯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구멍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빙산의 일각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건강의 큰 그림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